입술에 묻다 피기맘.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독서의 개념과 원리를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출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화면상으로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써야 할 것들이 제법 있으니까 반드시 출력을 해서 앞에 놓고 수업을 좀 해주십시오. 출력을 하셨다고 전제를 하고요. 자료를 보시면 한 페이지 넘기면 차례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차례를 보시고 차례에서 크게 디테일하게는 말고 크게 이렇게만 좀 봐주세요. 독해 원리를 하나, 둘, 셋, 넷, 5개. 독해 원리를 5개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은 내용 구조를 10개를 배울 겁니다. 10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서부터 보면은요, 6쪽입니다. 6쪽. 6쪽. 독해 원리 01,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라는 부분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독해라는 게 읽고 이해하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독해 원리, 개념 수업을 듣는 게 처음인 학생들도 있겠지만은 아마 대부분 어떤 수업을 듣거나 어떤 교재를 봐서 개념과 독해 원리를 어느 정도로 학습을 한 상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 내지는 EBS 교재를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실력의 진전이 없어서 지금 이 수업을 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잘 오셨습니다. 교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1대1로 만나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분석하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탁 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만 이렇게 좀 교정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는 일 방향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단계를 밟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내용들이 나올 텐데 절대 집중력을 놓지 마십시오. 중요한 얘기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 수업이 좀 다른 선생님 수업하고 좀 다를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차근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집중하셔서 듣다가 이거 지금 내가 독해할 때 사용하지 않는 원리네. 내가 이렇게 하질 않는데 그럴 땐 집중력을 좀 더 높여야겠죠. 그 부분을 채웠을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문장 독해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독해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문장을 못 읽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문장을 읽다가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는, 스킵하는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부터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는데 문장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어가는 게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원리적인 설명. 자, 여러분들 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제가 큰 제목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문장 읽기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문을 공부해도 독해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문장 독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도 향상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쫓겨 문장을 대강대강 읽지 마시라. 이거부터 수정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단 첫 번째 독해 과정에서는요, 연습의 과정에서는 시간 제한 없이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시간의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될 겁니다. 나중에. 요 얘기 정확성, 신속성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데 빠르게만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꼭 시간 구애 없이 정확하게. 독해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문장을 통사구조 혹은 정보구조에 맞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통사구조라는 말은 쉬운 말로 문장 구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문장 성분의 배열인 거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배열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문법이라고 하는 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규범이에요. 이 규범을 지켜서 내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독자가 그 글을 또 규범에 맞춰서 읽고 이해해서
글 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뜻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글 쓴 사람이 규범에 맞게 글을 썼어요. 수능 국어가 그렇죠. 규범에 맞게 글을 썼죠. 근데 읽는 사람이 규범에 맞지 않게 이해를 하면은 글 쓴 사람의 의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독자의 입장에선, 수험생의 입장에선 오독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문장 구조에 맞춰서 문장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정보 구조에 맞춰서 그 의미를 이해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수많은 선생님들이 정보 관점 구조에서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문장 읽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문장의 구조는 화제와 화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들.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일단 좀 해주시고요.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통사 구조에 맞춰서 이해하는 게 기본인데요. 거기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정보 구조의 관점, 화제에 대한 설명의 방식으로 읽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얘기를 구체화해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구체화해 드릴 테니까 지금 얘기가 조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먼저 예문을 좀 봅시다. 2차 프레임은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다. 우리가 문장 구조상에서는 이 2차 프레임을 주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관객의 시선을 목적어구에 유도한다가 서술어인데요. 합쳐서 서술어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이 기억을 여기다 쓸게요. 주어가 있고요. 주어. 이 주어를 설명하는 서술어부가 있어요. 자, 이게 문장 구조. 근데 우리가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주어 자리에 은는이라는 보조사를 달고 화제가 위치해요. 이해하셨어요? 주어 자리에 보조사 은는이 붙어서 화제가 위치합니다. 이 화제가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인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서술어부를 통해서 화제에 대한 설명, 쉬운 말로 바꾸면 화제에 대한 정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왜 통사구조를 기반하는데 정보구조를 결합을 하냐면요. 통사구조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목적어도 따질 수 있고 보어도 따질 수 있고 서술어도 따질 수 있고 부사어 관용어도 따지고 복잡해진다는 거죠. 근데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설명의 대상인 화제에 대한 정보, 설명 두 개밖에 없어요. 이게 문장의 구조가, 문장의 의미 구조가 간단해진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이해하는 관점에서는 화제에 대한 설명,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구조의 관점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2차 프레임이 은이라는 보조서가 붙었죠. 2차 프레임이 화제이고요.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다가 화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니은을 보세요.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2차 프레임. 기억하고 니은하고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자, 다르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니은은 관용어,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관형사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장 성분으로 관용어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쉬우니까 이해할 수 있죠. 방금 2차 프레임이 주어 자리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술어부에 있었던 정보가 관용어의 정보로 자리를 잡고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이 체언이 화제라는 거예요. 여기선 주어가 화제였고요. 여기선 체언,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화제이고요. 화제에 대한 정보로서의 설명은 서술어부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관용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어떤 화제가 있어요. 그럼 이 화제가 화제 뒤에 서술어부로서 화제에 대한 설명이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화제를 앞에서 꾸며주는 관용어 부분. 자,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의 정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중요성은 서술어부에 있는 화제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관용어에 해당이 되는 정보는 좀 덜 중요하고요. 이래요. 서술어부에 있는 화제에 대한 설명이 새로운 정보이고요. 관용어로 구성할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 청자, 독자도 알고 있고 말하는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 구정보, 신정보. 당연히 새로운 정보가 구성이 되는 서술어의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수능 국어에서는 이렇게 관용어 자리에 위치하는 화제에 대한 정보, 설명의 정보를 기반해서 출제를 한 적이 있어요. 개념을 여기에 자리 잡게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개념을 구정보로 제시하고 기타 등등의 다른 내용을 새로운 정보로 제시하는 문장이었거든요. 제 말 이해하셨죠? 현행의 독서 지문이 출제자들이 글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압축적인 서술을 하면서 지문을 구성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여기 예문으로 오시면 관용어 이거 설명이고요. 2차 프레임이 화제예요. 이게 2차 프레임의 정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비긋! 비가 너무 심하게 온다! 라는 정보가 있는데 얘는 얼핏 보면 방금 같은 경우라면 비가 화제인 듯한데 보조사 은는이 안 붙었고 비옥조사 가가 붙었어. 비가 너무 심하게 온다. 이 경우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문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 문장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비라는 정보에 대한 것, 비라는 화제에 대한 것인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 문장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날씨는 이라는 정보가 생략되어 있어요. 화제가 생략되어 있고 오늘 날씨는 비가 너무 심하게 온다. 비가 너무 심하게 온다가 화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문맥에 따라서 추론을 하면 되는데요. 이게 앞뒤 문장이 이렇게 있고 어떤 글 속에 이 문장이 있으면 이 추론은 어려운 게 아닌데 문장 하나만 달랑 와 있으니까 어휴 깜짝 놀랐네. 오늘 날씨가 화제였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죠? 자, 그러면 정보구조 관점에서 화제 설명이 뭔지 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화제는요. 정보 전달의 대상을 말해요. 이야기의 대상, 설명의 대상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중요해. 화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지가 보조사 은는이 붙어요. 표지 라벨이요. 내가 화제야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정보구조상의 화제는 통사구조상의 주어와 일치하는 경향이 뚜렷해요. 주어를 벗어나서 이렇게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나 어떤 경우에는 부사어에 있는 말이 화제인 경우도 있는데 독해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커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번역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화제에 대한 정보거든요. 화제에 전달되는 정보. 그래서 이 커멘트를 설명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요. 언급, 논평이라고도 번역을 해서 아직은 용어상의 통일이 있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수업 때 사용할 말들, 수업 때 독해를 할 때 지문을 들여다볼 관점에 해당이 되는 약속의 말들이니까 그렇게 중시 여기지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요약해서 자, 화제에 대한 설명을 서술어부로 주로 구성이 되는데 얘를 요약해서 핵심어 내지는 핵심 정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교육부에서도 사용했던 말이니까 저 역시도 사용을 할 겁니다. 요약한 말을 핵심 정보, 핵심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2차 프레임이 화제, 관객의 시선을 유도한다가 설명인데 얘는 요약할 게 없죠. 관객의 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핵심 정보에 해당이 돼요. 자, 요거 설명은 제가 좀 이따 나중에. 기본적으로 화제가 뭐고 설명이 뭔지 이해하셨죠? 문장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 통사 구조를 기반하되 정보 구조의 관점을 살짝 도입해서 화제에 대한 설명을 이해해서 문장을 이해하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됐고요. 네. 주제, 중심 내용 사실상 거의 똑같은 말이고요. 화제, 핵심어. 예. 이 중심 내용을 화제와 핵심어라고 불러왔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여러분들. 자, 큰 중요성 없고요. 그 밑에 중심 내용 요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우리 지금 문장 읽기 배우는데 무슨 중심 내용의 요약인가요? 의문이 들 건데요. 표 밑에 맨 끝에, 페이지 맨 끝에를 좀 봐주시겠어요? 7쪽에
맨 끝에를 좀 봐주시면 얘를 먼저 좀 봅시다. 자, 여기 문장을 명사구 형태로 요약하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죠. 지금 이렇게 문장을 요약해서 명사 형태로 만든다라는 건데요. 글의 중심 내용과 구조를 묻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글의 중심 내용과 구조를 묻는 문제들의 선택지를 보면은 출제자들은 중심 내용을 명사 어구 형태로 제시해서 물어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우리가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을 해요. 그리고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해요. 기본적으로 중심 문장을 찾아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출제자들이 중심 문장을 물어볼 때요. 중심 내용을 물어볼 때 중심 문장 찾았냐 수준에서 물어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심 내용을 명사 어구 형태로 전환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을 하라고요. 자, 2024학년도 12번, 2023학년도 4번 문제의 가나 지문이에요. 어렵죠? 가나 지문의 중심 내용과 구조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데 문장에 있는 걸 고스란히 가져오지 않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명사 어구 형태로 요약을 했어요. 이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중심 내용 독해 공부는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중심 문장을 찾고 그것을 명사 어구 형태로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근데 이게 문장 독해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지. 보세요. 중심 문장을 찾아요. 그 중심 문장을 그냥 밑줄 긋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문장을 이렇게 요약한 형태, 명사 형태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처음에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익숙해지면, 연습해서 익숙해지면 그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쉽습니다. 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요. 그러면 문장을 요약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것도 예문서부터 바로 좀 볼게요. 공격 행동은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화제, 공격 행동. 자, 여기 있죠? 보조사 은는 붙었어요. 그 다음에 서술어부에 있는 정보, 타인에게 손상이나 고통을 주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진 모든 행동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설명, 화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명사 형태로 요약을 하면요. 공격 행동. 자, 화제는 그냥 똑같이 오네요, 여러분들. 근데 이 화제에 대한 설명의 서술어부를 제가 이렇게 그냥 두 글자로 요약했어요. 개념. 이런 종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문장 형태를 A의 B 형태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이 A는 화제를 위치시키면 되는데요. 이 B가 쉽지 않아요. 이 B에 해당이 되는 이 B를 우리가 핵심 정보란 말부터 쓸게요. 핵심 정보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핵심 정보는 보다시피 문장 속에서의 서술어부를 이렇게 핵심 정보로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나하나 차츰차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 한꺼번에 제가 이거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니까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두 번째 문장도 해볼게요. 이익에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화제가 이익이에요. 얘는 통사구조상에서는 부사어거든요. 근데 여기 는이 붙었죠. 네, 얘가 화제예요.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사실 여기까지가 주어죠. 근데 이 주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저는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화제 이익, 화제에 대한 설명이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이익,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현되는 이익이 있다. 그리고 제가 명사 형태로 요약을 해서 유형이라는 말 대신에 좀 편안한 말로는 종류, 유형, 종류 똑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출제자들이 이 말을 더 좋아해요. 유형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들. 자, 요 문장 형태도 꼭 이해해 주세요. 저렇게 부사어에 화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보조사 은는이 붙어서 내가 화제예요 표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문장의 화제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됐고 세 번째 문장. 수천 미터 깊이에 심해져 있는 열수구 지역은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인데 화재는
열수구 지역이에요. 여기 보조사 은이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관영어 성분으로 열수구 지역을 꾸며주는 이렇게 관영어 성분으로 있는데 얘도 화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이 서술어부에 있는 정보라고 그랬죠.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주변의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자, 지각 활동으로 인해 흘러나오는 뜨거운 용출수 때문에 여기 이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종속적인 부분이고요. 주변 해수에 비해 온도가 높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 열수구 지역이라는 화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정보. 제가 여기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쳐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열수구 지역 화재 똑같고요. 저 말을 특성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왜 특성이라는 말로 바꾸느냐? 예, 요거 차츰차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의 요약. A는 이렇게 서술어부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문장 형태를 A의 B 형태의 명사어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하나 들으셨죠? 이래야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묻는 문제에 대응할 수가 있더라. 쉽게 되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히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저랑 약속을 좀 몇 가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요 훈련, 문장을 독해하는 훈련의 문장을 제가 가져다 놨는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거기 제시된 대로 해보세요. 다음 문장에서 화제를 동그라미 치고 화제에 대한 설명 중 그 핵심 정보를 명사로 바꿔서 화제와 핵심 정보를 A의 B형태로 구성해라. 그래서 지금 당장 A의 B형태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화제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제에 대한 설명 부분, 문장의 부분을 밑줄을 치시는 작업까지는 꼭 하세요. 지금 이게 8쪽에 7번, 9쪽에 12번까지 있는데 얼른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필로 하세요. 연필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영상을 보십시오.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작. 자, 다 하셨나요? 영상 멈췄다가 여러분들 다시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제가 먼저 해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들 먼저 하라고 하는 거니까 꼭 먼저 해보셔야 돼요. 저랑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신체호 사상에서 R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B와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이게 은는이 안 붙었지만 신체호 사상에서의 아가 화제예요. 요 란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제할 때 뭐뭐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런 식이요. 란을 쓸 때가 있어요. 자기 본위에서, 본위란 말은 기준으로 바꿔도 됩니다. 자기 기준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그리고 동시에 요 의미 말고도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야, 이 비야라는 말 내가 아닌 존재, 타자라는 뜻이에요. 타인과 마주선 주체를 의미한다. 더 요약을 하자면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해요. 그 말 이해하셨죠? 비와 마주선 주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는 것만으로 나의 개념을, 아의 개념을 세우면 대단히 독선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만 바라보고 내가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는 잘생겼어! 라고 이렇게 강제가 되죠,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나 자신을 자각하고 있으면 그건 일종의 독단에 빠지게 되죠. 근데 또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라는 의미 없이 다른 사람과 마주선 주체로서 아가 구성이 된다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만 아를 규정받는 거예요. 맨날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야, 너는 착한 애니까 너 용돈 나 좀 줘. 이러면 줘야 돼.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게 되죠.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아라는 개념이 제대로 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신채호 선생님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 이해하셨죠? 기출입니다. 제가 예문을 드는 건 다 기출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채호 사상의 아의
개념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죠. 개념. 이해하셨죠? 이 문장 형태는 여러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A는 B를 의미한다. B를 뜻한다. 이렇게요. 2번 문장. 할리우드 영화는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좀 빨리 갈게요. 화제 할리우드 영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가 이 말만 중시하겠어요.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 세계 시장을 지배한다라는 말에 앞에 있는 의미가 일정 정도 포괄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걸 할리우드 영화의 특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격, 성질, 특성, 특징, 본질, 속성. 이게 사실은 약간은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똑같은 말들이에요. 자, 이걸 차츰차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얘는 특히 보조사는 이게 대조의 의미를 갖잖아. 다른 영화는 아닌데 헐리우드 영화는 이러해 라는 점에서 제가 특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특별한 성질인 거죠. 다른 영화에는 없는 헐리우드 영화의 특별한 성질.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보면 금기는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그렇죠, 된다 안 된다의 이분법적 사고에 근거한 배제를 통해, 그거 하지마 라는 배제를 통해 공동체의 안위, 질서를 유지한다. 이 말은 서술어에 주목을 해보면 금기의 기능이라는 말 대신에 역할이라는 말을 써도 괜찮습니다. 금기의 기능과 역할. 네 번째,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 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부사어 부분인데 부사어 부분에 는이라는 보조사가 붙어서 얘가 화제가 되고 있고요. 소득보조 앞에 소득보조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있는 거예요. 가격보조 앞에 가격보조를 꾸며주는 관용어 부분이 있는데 각각 소득보조 앞에 가격보조 앞에 있는 의미는 소득보조, 가격보조 각각의 개념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여러분들. 여하간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소득보조, 가격보조 두 가지가 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의 종류. 유형이라는 말을 같이 쓸 수 있다. 출제자들이 유형이라는 말을 좀 더 좋아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스프링클러는 물을 약재로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할, 화세는 불의 기세입니다. 불의 기세를 제어할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고정식 소화 설비로, 여기까지가 부사어예요. 부사어, 부자라고 쓴 겁니다. 수원과 연결된 배관, 이건 뭐 지하철 타고 가서 우리가 도착하는 수원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물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물의 근원과 연결된 배관, 가압송수장치, 제어장치, 헤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을 주목해주세요. 구성되어 있다. 이 문장은 스프링쿨러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프링쿨러의 구조라고 썼습니다. 스프링쿨러의 구조를 설명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물을 약재로 사용하여 화재 초기에 화세를 제어할 목적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고정식 소화 설비로 부사어인데 이 부분에 개념이 들어있네요. 이 문장은 스프링쿨러의 개념을 그닥 중시 여기지 않고요. 구조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장인 거예요. 제 말이 이해하셨죠? 스프링클러의 구조. 6번째 문장입니다. 터치 스크린의 정전 용량 방식은 부드러운 터치로도 빠르게 구동하고 2개 이상의 지점에서 위치를 동시에 검출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딱 슬래시를 그어서 절을 끊었는데 이유이죠. 두 손가락을 벌리거나 좁히면서 화면을 확대 축소할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이거 아이폰이요. 아이패드라고 해야 되나? 멀티터치의 구현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부분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더 중요한 거야. 멀티터치의 구현이 쉽다. 터치스크린 전동 용어 방식의 장점. 이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효용이란 말 대신에 유용성, 이런 말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7번째 문장 잘 보셔야 돼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다. 슬래시, 절을 끄는 거예요. 정보의 집적이 쉬워졌다. 절을 끄는 거예요.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다. 세 개의 절이 이어져 있어요. 서둘러 읽으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고 정보의 집적이 쉬워졌다라는 내용만 이해하고 지나가서 스킵하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오독인가요? 절대 빨리 읽으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했어요. 하면서 그 결과로 정보의 집적이라는 말은 모은다라는 뜻이야. 정보를 모으는 것이 쉬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쉬워진 만큼의 부분을 부사절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얘도 있는데 그 결과로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얘도 있는데 얘도 있다. 정보의 집적이 쉬워졌다라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나는 장점이잖아요. 근데 이거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단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중요한 정보가 우리 당연히 얘로 보셔야 돼. 얘는 부사절이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중심 내용이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에요. 정보 유출의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의 문제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서 이렇게 봐도 나쁘진 않아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 그 문제점이 정보 유출의 위험이 커졌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렇게 문장이 길게 이어져요. 절이 몇 개가 이어진다는 뜻인데 절과 절 사이의 연결관계, 논리적 관계도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 없다고 막 서둘러서 영어 이해할 때 단어 몇 개 몰라요. 그래서 문장을 이렇게 쑥 이해하면서 단어 몇 개를 머릿속에서 조합해서 이게 대충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짐작해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방식을 수능 국어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장의 앞에 부분 대충 이해하고 뒷부분이 이렇겠거니라고 여러분들 대충 추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7번 문장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장. 게임하는 먼저 재미와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하여 이에 도전하게 만들고 이후 과제에 참여한 사람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참여자들의 과제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렇게 끊어놨고요. 특히 여기 먼저 이후를 제가 색깔 있는 펜으로 바꿔놨잖아요. 먼저, 이후 이거 언제 쓰는 말인가요? 순서가 들어있다는 거죠. 어떤 순서, 단계에 따라서 문장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문장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장보다 큰 단위, 하나의 문단 아니면 몇 개의 문단상에서 글의 내용이 흘러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순서와 단계. 이 순서와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과정이라고 불러요. 어떤 일의 순서, 단계. 그렇죠. 지금 이 문장은요. 화제가 게임한데요. 화자가 붙으면 전미사 화자가 붙으면 앞에 체언의 의미를 뭐뭐로 만든다. 체언의 의미로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요. 게임이 아닌 것을 게임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야. 게임으로 만드는 것은 먼저 단계가 있고요. 이후 순서로 나눠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흥미로운 과제를 제공해서 과제 도전하게 만드는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후에 경쟁을 유도하고요.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게임화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여기 정리하는 거 보세요. 게임화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거죠. 자, 이거는 긴 서술어 부분을 제가 과정 이렇게 요약할 때 여러분들이 팍 알아들으시겠죠? 과정이에요. 과정이 세분해 보면 1단계, 2단계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과정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단계별로 구별하셔서 이해하셔야 돼요. 들으셨어요? 과정의 내용이 진술되고 있어. 독서 지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누어서 이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각 단계가 서로 혼동되지 않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출제자들은요, 1단계와 3단계에 있는 정보들을 대충 묶어서 그게 맞는 선택지처럼 꾸며서 갖다 놓죠. 근데 얼핏 보면 지문에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누고요. 각 단계를 구별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9번 긴데요. 중간에 뿐만 아니라 해서 분절이 돼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A 플러스 B죠. 대등병렬이에요. 브레이트의 실천 사상은 주어이고 화제예요. 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전범이라는 말은 모범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사람들에게 전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한 속격 효과의 전략들, 두 번째 절의 주어예요. 브레이트가 제시한 속격 효과의 전략들, 속격이라는 말 대신에 소외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소외 효과. 알아들으세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연극을 보거나 뭐 소설을 보거나 하면은 시도 마찬가지인데 이해하는 사람이 보다 보면은 그 주인공한테 동일시를 하거든요.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못 하는 거죠. 동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 소외 효과라는 말은 독자 혹은 관객이 동화가 아니라 오히려 이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에일리언네이션 돼갖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대 위에 펼쳐지는 극 내지는 솔소 속 세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전략이라는 뜻이에요. 그가 제시한 속격 효과의 전략들은 이후 전위적인 실험극, 반사실주의적인 현대 연극들에서 애용되었고요. 연극계뿐만 아니라 영화계에서 예술의 다방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신파다. 이 신파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연극 형태이고요. 그래서 뭐 변사가 있고 배우들이 있어서 이수일은 뭐 심수일과 뭐 만나 뭐 이런 옛날 형태의 연극 신파인데 이게 감정이 과잉되어 있거든요. 심파적이다 이러면 이제 눈물 콧물 짜내는 이런 뜻인데요. 이 폭격 효과는 그런 것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서는 요 말만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영화, 연극, 뭐 현대 연극들 그런 게 예술이죠. 예술의 다방면에서 이 속격 효과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절과 뒷절을 요약하면 브레이트의 사상과 그의 속격 효과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외 효과 이론이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효과의 영향이라고 해도 괜찮은데요. 여기 잘 보세요. 이런 영향을 줬다.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가치 중요성이라고 쓴 거예요. 이 말을 대신할 말로 수능의 출제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말이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트의 사상과 그의 속격 효과 이론의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 단어 꼭 외우세요. 의라는 단어를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뜻으로 외우세요. 대상의 가치, 대상의 중요성을 의라고 지칭합니다. 꼭 외우셔야 될 말이에요. 자, 여기 됐고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죠.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서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되게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영혼, 정신, 의식, 마음 등으로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다. 잘 보세요. 문장의 주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정보 구조의 관점에서 서양 사람들이 화제예요. 여기 은자 붙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영혼, 정신, 의식, 마음 등으로 인간을 이해한다. 근데 지금 이걸 이렇게 이해해 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화제예요.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을 뭘로 보느냐? 서양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 말도 도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 해도 되고요. 서양의 관점, 서양인의 관점 다 좋습니다. 근데 전통적인 거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전통적인 서양의 관점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 정신, 의식, 마음의 존재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제 말 이해하셨나요? 이 문장은 이렇게 전통적인 서양인들의 관점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고요. 무엇에 대한 이해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관점과 화제를 구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를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해봅시다. 대응설은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할 때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이거는 무엇을 뭐뭐라고 본다. 이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얘기해 볼까? 무엇을 뭐뭐라고 한다 라는 문장 형태가 있으면요, 여기가 화제예요. 얘를 A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요 부분이 화제에 대한 설명 부분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부분이, 요 문장이 화제의 개념을 설명하는 문장 형태인 거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짝 사용이 됐어. 진리는 어떤 판단이 사실과 일치하는 판단이다. 이해하셨어요? 그 판단을 진리라고 본다. 근데 이 문장은 그게 대응설의 관점만 그렇게 이해하고 다른 관점들은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응설이 바라본 진리의 개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응설의 관점, 화제가 진리고요. 이 진리의 개념 이렇게 쓰는 거죠. 새롭죠?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관점과 화제를 구별하면서 읽자. 두 번째 문장, 12번째 문장. 뉴턴은 공간이 물리적 실체라고 했지만, 자, 바로 적용해 볼게요. 뉴턴의 관점에서 공간이라는 화제는 물리적 실체였던 거예요. 하지만 19세기에 마흐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공간은 실체가 아니야. 이건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운동은 상대적으로 측정될 때 의미가 있다. 운동도 공간도 물리적 실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측정이 될 수 있다. 제가 뭐 물리 전공은 아니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지금 보면은 앞절, 뒷절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앞절과 뒷절이 대조되는, 역접되는 관계이죠. 여기서는 원래는 얘네가 대등한 건데 여기 의미를 봤더니 뉴턴의 공간 개념이 별로 안 중요해. 뉴턴 이후에 19세기가 되어서 마흐라는 사람이, 이 마흐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줬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마흐가 제시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서 힌트를 얻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워들었어요, 저도. 마흐의 관점에서 공간의 개념, 운동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마흐의 관점이고요. 공간과 운동의 성격이라 할까요? 개념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아, 이게 지금 프로젝트 초점을 좀 올려야 되는지 조금 잘리는 듯한데 괜찮나요? 네. 관점을 서술하는 문장 형태. 네모는 A를 혹은 A가 B라고 생각한다. 요 말 주의해. 생각한다, 본다, 여긴다, 이해한다, 주장한다. 이 문장 형태가 관점을 설명하는 문장, 관점과 화제를 설명하는 문장 형태예요. 그래서 네모를, 주어에 있는 네모를 관점으로 보시고요. A를 목적어 내지는 아는 문장의 주어 A 부분이요. 얘를 화제로, 그 다음에 뭐뭐라고 B라고 하는 부분에 이 B를 설명으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걸 또 요약을 할 수가 있어야겠지. 제 말 이해하셨나요? 관점. 지금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점이라 하는 것을 구별해서 이해를 해보자라고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가나 지문이 구성이 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죠. 출제 의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원이 이미 설명을 해놨어요. 평가원 사이트에 가셔서 출제 매뉴얼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살펴주십시오, 여러분들. 거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는데,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대조되는 관점을 비교 대조하는 것을 주되게 물어보겠다. 이게 평가원이 수능 국어에 출제할 아주 중요한,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때 관점이 뭐냐, 제가 나중에 내용 구조 설명할 때 관점을 다시 얘기를 꺼내겠지만, 간단하게 이 관점은 사전에 보면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지점, 위치, 태도, 이런 말로 설명이 되는데 대단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공부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 관점이라는 말은 이렇게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 그냥 줄여서 관점, 이게 뭐야? 판단 기준이야. 이렇게 이해하면은 차라리 되게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관점은 화제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공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2개의 문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독해 원리 첫 번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문장의 통사 구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우리 좀 단순화해서 화제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면 좀 더 편안하다고 그랬죠. 근데 출제자들의 출제 방식에 맞춰서 우리는 화제에 대한 설명을 핵심 정보, 명사, 어구 형태로 요약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문장들을 보여주면서 관점과 화제가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문장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 화제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 관점,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독해 원리 01 끝인데요. 이게 그냥 끝이 아니라 이런 문장 읽기를 여러분들 공부 내내 지속을 해야 돼요. 문장을 대충 읽으면 하나도 안 늘어요.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절 부분, 앞절, 뒷절 이렇게 잘 끊어서 읽고요. 문장의 통사구조, 정보구조 관점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독해 원리 첫 번째,